이번 강의에서는 중화학공업의 이전 단계로 필요한 산업군 중 하나인 정유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원으로의 석유는 1945년 이후 남한 지역에서 항상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유공정은 원유를 석유 제품과 기타 석유화학 산업의 원료 제품으로 나누어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이 중 석유 제품은 크게 두 가지 용도를 가지는데, 하나는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 내연기관을 움직이는 동력 에너지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화력 발전의 자원 역할입니다. 석유는 한 국가의 에너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제품으로 직접적으로 석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국가 경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베트남과 같은 나라는 석유화학 공장을 운영하기 전에는 원유가 생산되지만 휘발유를 수입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정유공장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1960년까지의 상황을 보면 남한은 만성적인 석유 부족 상황이었습니다. 식민지기에 일본이 건설한 유일한 정유공장은 북한의 원산 지역에 위치하여 있었고, 울산에 제2의 정유공장을 건설하던 와중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도 석유 문제는 여전히 한국의 중요한 문제였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석유 가격은 매우 높았고 공급은 부족했습니다. 1949년에 휘발유 한 드럼의 가격이 6만 원이었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월급이 한 달에 5만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석유 가격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1949년 6월부터 일본이 1944년 건설했던 조선석유 울산공장 복구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어렵게 복구 사업을 진행하지만 원유 수급을 위한 협상을 하던 중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울산 석유공장 건설 계획은 중단되고, 한국 전쟁 중에는 울산항에 미군의 유류 보급 기지가 자리 잡게 됩니다. 과거 일본이 관련 시설의 약 70%를 구축해 두었고, 유류 저장 시설과 배가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가지고 있었던 울산에 미군 유류 저장 시설이 입지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이승만 정부에서는 울산 정유소를 신속한 시일 내에 수리 운영토록 하고 유조선 구입을 추진하였지만 재원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국제원조에서 계속 예산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유공장 설립은 계속 추진되어 정부에서는 1959년 한국석유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석유 주식회사에 500만 달러의 정부 보유 달러를 불화하고, 미국 걸프사로부터 800만 달러의 차관을 받기로 하고, 한국은행이 지불 보증을 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정유공장 설립을 추진한 이승만 정부는 1960년 부정선거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유공장은 5.16 군사정변으로 정부를 수립한 박정희 정부에서 울산에 건설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2년 국가가 운영하는 석유회사를 창립하고 1963년 미국 걸프사로부터 차관을 확보하여 1963년 12월에 울산에 석유공장을 준공합니다. 박정희 정부가 울산에 석유공장을 준공하였지만 석유공장을 만드는 것에는 민간 화학공학자들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당시 민간 전문가에는 이승만 정부에서 상공부 장관을 지낸 응용화학자인 안동혁 박사와 1947년 서울에서 화학공장을 설계한 경험이 있었던 전민재 사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도중 한국군의 무기를 담당했던 부서는 남한보다 화학공업이 발달한 북한의 화학공업 수준을 파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안동혁 박사와 전민재 사장 일행은 한국전쟁 도중 북한의 최대 화학공업 단지였던 흥남 비료공장을 방문하여 사진을 찍고 공장 설계도와 원료 흐름도 등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때 확보한 공장 설계도와 원료 흐름도 등은 이후 한국의 화학공업 발달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울산 정유공장 건설에 있어 정유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기술진은 남한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초기 울산 정유공장의 엔지니어 구상에는 식민지기에 일본이 북한 지역에 건설한 정유공장에서 일했던 엔지니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면 울산에 정유공장이 건설된 이후 원산의 정유공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이 울산으로 일자리를 찾아오고 정유공장에서 일하는 사례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울산 정유공장의 건설에는 비료공장을 건설했던 기술진이 건설에 참여합니다. 석유화학 분야를 화학비료 분야에서 경험한 인력이 정유공장의 건설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울산 공장에서 공개 채용한 40명을 해외 기술 훈련을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현지 직업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미국 회사가 당인리에 발전소를 지을 때는 용접공까지 외국 인력을 데려다 썼습니다. 하지만 울산에 정유공장을 지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여 외국인 기능공을 쓸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공 양성소를 두고 한국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때 훈련받은 사람들은 향후 정유공장의 중견 기능공으로 활약하고 석유화학시설의 보수공사와 유지 그리고 확장공사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공장 설계 역시 중요했기에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미국에서 공장 설계 교육을 받고 설계에 참여하고 공장 조업과 공장 정비, 현지 훈련 등을 받고 울산 정유공장의 운영에 참여합니다. 그때 교육받은 인력들은 이후 석유화학 및 엔지니어링 사업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차관을 제공한 미국의 걸프사에서도 10년간 정유공장의 운영을 지원하며 기술과 운영 방법 등을 전수합니다. 정유사업에는 정유공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조선이 접원할 수 있는 항만과 유조선에서 원유를 지상으로 옮기는 부위와 같은 시설도 필요합니다. 바다에 떠 있는 유조선은 해상에 떠 있는 인공섬인 부위를 통해 해저 송유관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부위와 해저 송유관을 통해 지상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로 원유를 보냅니다. 이러한 기반 시설이 없으면 유조선으로 원유를 수입해도 유조선에 있는 원유를 지상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울산에는 해안에서 1.9km 떨어진 곳에 1964년 부위가 설치되었고 이 부위는 2010년까지 사용됩니다. 정유공장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유공장이 완성되자 매우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석유류의 공급 가격이 기존 가격의 절반 가까이로 내려간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경제 개발의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유 제품의 국내 생산으로 석유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자 국내 석유 수요는 곧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유 공장의 생산량도 수요에 맞추어 공장을 증설하고 생산량을 늘려나갑니다. 정유 공장의 설립으로 원유는 계속 수입해야 했지만 휘발유와 같은 최종 제품은 수입 대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유 공장이 성공적으로 건설되고 운영되자 대한석유공사에서는 석유화학 사업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분해 공장을 설립을 추진하고 1969년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합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기본이 되는 원료로 원유에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나프타를 추출하고 분해하는 공장이 생기면 나프타에서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을 생산하는 원재료를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석유화학 제품들은 자동차, 비행기, 가전제품, 의료기기, 신발, 건축자재 등에 널리 사용할 수 있어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정유공장의 설립은 한국의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1963년 정유공장을 세울 때는 대부분의 기술을 외국 기술에 의존해야 했고 예비조사, 기본설계, 기자재 발주, 저장 탱크 공사 같은 일은 모두 외국에 맡겨야 했습니다. 대한조선공사에서 송유관 부설공사에 하청업체로 들어간 것이 유일한 국내 기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설립 경험은 경험 축적으로 이어져 정유공장의 1차 확장 공사에는 국내 기술진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1966년에 증산공사에서 한국 기술진이 탱크, 배관 등의 부대 시설을 설계, 감독하고 국내 건설업체가 시공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1968년에 윤활유 배합 공장으로 이어졌고 윤활유 공장은
국내 기계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정유산업의 경우는 다른 산업과는 달리 연속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첫 정유공장이 울산에 세워지게 된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 결정적인 것은 1944년 일본이 원산에 이어 울산에 정유공장을 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식민지기에 울산을 공업도시로 만들 계획을 수립합니다. 울산에 있는 갯벌을 매립하고 공업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넓은 면적의 국유지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울산항 주변에 수심을 조사하고 유조선이 들어올 수 있는 항만을 개발합니다. 앞서 설명한 부희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유공장만을 지으면 정유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조선이 들어올 수 있는 항만과 바다에 떠있는 석유 운송을 위한 인공섬인 부희, 그리고 해저 송유관과 지상 유류 저장 창고까지 갖추어야만 유조선에 있는 원유를 정유공장으로 받아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화학자들이 북한의 한국전쟁 중에 북한의 흥남 비료공장에 가서 석유화학단지를 시찰하고 설계도를 가져오고 원료 흐름도를 가져오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장의 원료 흐름을 잘 설계하고 정유 제품 생산을 위한 대형 기계 장치를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화학 기계 장치의 운영에는 원산의 정유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참여하고 충주비료라는 한국 최초의 화학 비료 회사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정유 공장에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사람들이 박정희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석유화학 산업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가 되는 정유산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정유사업은 한국의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석유화학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유사업의 경우 특히 한국 산업 발전의 기술적 연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